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경각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회담에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질지 전 굉장히 노심초사가 됩니다. 당초 베트남 회담은 중부도시 다낭에서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어 왔습니다. 미국 측 경호요원들이 다낭의 숙박업소를 점검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최 장소가 하노이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것은 북한의 요구대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왜 북한이 하노이에서 개최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노이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왜 북한이 하노이를 선호했던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중국을 거쳐 베트남까지 열차로 이용했습니다. 긴 시간, 무려 66시간이나 걸려서 그렇게 열차를 통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개최 장소가 다낭이었을 경우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왜 북한이 하노이에 그렇게 목을 맸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27일과 28일 회담에서 정전 문제가 논의될 경우 우리에게는 큰 치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전협정이 만일 이루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빚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점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트남, 지금 개최 장소가 열리는 베트남, 이곳에서는 70년대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그리고 베트남 안에는 남베트남 그리고 북베트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 17도를 사이를 두고 두 나라가 그렇게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남북이 그렇게 분리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월남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 내 반전 분위기에 따라서 베트남전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 전차에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됐던 것입니다. 이 체결됐던 시기가 1973년 1월 27일 미국의 키신처 그리고 레드토 등등이 참가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 이런 평화협정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자 북베트남, 즉 월명이죠. 월명은 구정, 대공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베트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만인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은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평화협정, 말이 좋아서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은 평화를 깨는 그런 적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될 경우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전협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을
그런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베트남처럼 꾸준히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입니다. 실제 좌파, 종북 좌파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의 영웅인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도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미군 철수 요구는 아주 그렇게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좌파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선, 미순 그런 교통사고에서도 주한미군을 철수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의 예를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군들이 철수할 때 베트남 군인이나 그리고 병력, 장비 이것은 북베트남 즉 월명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했습니다. 당시 세계 사이에 그런 군사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대통령은 10년 안에 경제로 북베트남을 통일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베트남은 즉 베트콩이라든지 월맹군은 폐타이어로 슬리퍼를 만든 군화를 신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밥만 먹으면 잘 먹었다 했습니다. 장비도 열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베트남이 멸망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부정부패 그리고 좌파들의 온갖 요직 점령이 그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도 좌파 진영이 그렇게 몰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논조도 계속해서 민족, 평화 이런 투로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정치에 대한 간섭, 대학생들의 데모 이런 것들이 가세되면서 베트남은 점점점 더 위기상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1967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에서 쭝띵주라는 야당 대통령 후보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표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후에 알고 보니 바로 공산당 간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통령, 야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 경찰 간부 이런 등등이 모두 월명의 간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 사용에서는 매일같이 분신 자살이 이어지고 그리고 종교인들, 학생들 데모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군인 정신도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월명군이 징계해오자 총을 버리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잡아먹힌 것입니다. 평화협정 2년여 만에 잡아먹힌 것입니다. 마지막 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월명군들이 북베트남군들이 수도 사이공으로 징계갈 당시에도 사이공 시내 안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언론은 계속 민족과 평화, 같은 민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제대로 눈 설 수도 없이, 손 설 수도 없이 그렇게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일부 용맹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 막아냈습니다만은 곳곳에서 터지는 그런 상이 베트남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으로 진격하니까 이제 육군 사관생도들,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육군 사관생도를 전선에 투입시켰습니다.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군 5명 정도가 자기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총으로 그렇게 머리에 쏴서 자기를 했습니다. 미군이 사라진 남베트남 1975년 4월 30일 미 대사관 위에는 헬리콥터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인명을 구조하는 소리가 왱왱왱 울렸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그러나 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수백만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종교인, 언론인, 학자, 이런 사람, 반정부 데모를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에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쭝띵주도 결국 공산당 세력에 의해서 숙청이 됐습니다.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시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베트남은, 남베트남은 그래도 우파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좌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나라에 정정협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틀림없이 주한미군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많은 좌파들이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기세는 굉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냥 우리에게 큰 정이 있다고 그렇게 남아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남아있겠습니까? 지난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눈을 둥그리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A4 용지를 드는 그런 흉내내는 모습, 지금 문재인을 비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심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정은과 한번 잘해보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들 철수하는 그런 문제도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문제에서도 얼마나 그냥 시끄럽습니까? 돈을 뭐 내라 내지 마라 계속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불의 밤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4배 이상 방위비를 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불의 밤 없이 조용히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혐오감을 주는 방향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우리 언론 한 번이라도 이번 회담에 관해서 제대로 분석하는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부 종편이나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주류 언론들은 이런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말초적인 그런 가십 이런 것을 언론에 대서특필하면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김정은이 중국의 한 도시에서 열차가 정차돼서 담배 피우는 흡연하는 모습을 온 언론이 받아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떠들었습니다. 김정은이 담배를 피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뉴스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우리 언론이 취재한 것입니까? 일본 TBS계 한 카메라가 그렇게 포착한 것을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저는 북한 경우에 상당히 허점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TBS 카메라가 김정은 담배 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잿더리를 가지고 대령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강대국이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만일 북한과 주적인 그런 상태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망원렌즈에 장착해서 총으로 암살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라는 것이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일종의 도움이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초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뉴스로 다뤄냈습니다. 베트남 국경 도시에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여대생이 김정은에게 꽃다발을 정정했습니다. 물론 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베트남 여성이 19살 누구라면서 어떻게 그 여자 대학생의 신상까지도 그렇게 드러내는 모습. 그리고 하노이에 또 우리 한인회가 있습니다. 이 한인회에서 무슨 김정은이 그렇게 반가운 인간이라고 거리 집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27일과 28일 500명을 동원해서. 그러면서 왕코리아, 언제부터 왕코리아, 그리고 한반도기를 내걸고 500명에게 여러 가지 경품을 주가면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강연회도 또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까? 좀 조용히 분석을 하고 우리 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월남 멸망한 베트남의 사례를 봐서 우리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 부하내동이 돼서 무슨 콩볶아 먹는 것처럼 그냥 아무 알맹이 없이 말초적인 내용만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우리 언론이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하룻밤 먹는 방이 어떤 방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하룻밤 숙박에 1,000만 원이 든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방이 50평이니 스위트룸이니 그리고 북한 대사관에 찾아가서 환영을 받았다는 등 그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언론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완전 한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것을 따라가고 그대로 뺏겨 쓰고, 이번에도 중국의 한역에서 TBS가 보도를 한, 실제 일본 언론은 굉장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많은 북한 관련 특종은 일본 언론들이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는 전문 기자도 없습니다. 실제 북한에 대해서나 다른 중국에 대해서나. 이런 상태에서 우리 언론은 계속해서 가십성, 일종의 뒷이야기, 이런 것이 언론의 목적이 아닙니다. 언론이란 것은 정통하게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제들이 취급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취급될 경우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과연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 국익과 국민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렇게 고려하면서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베트남 취재 간 사람들에게, 기자들에게 하롱베이 무료 관광이라든지 그런 일종의 2선, 3선의 뉴스를 우리 국민에게 알려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좀 언론답게 놓으십시오. 그리고 많은 기자를 내보내고 현장 취재를 할 경우 거기서 심도 있는 분석도 좀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언론의 사명입니다. 언론이 남의 나라 언론 뺏기기나 하고, 그리고 가십성 기사나 쓰고, 그리고 하루 종일 지금 현재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 우리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BBC나 그리고 일본의 NHK처럼 아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둘 것이고 어떤 점이 우리에게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고 우리 국익에 어떤 것이 더 낫고 이런 심도 있고 정통한 분석을 좀 하십시오. 그런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CNN이나 NHK나 그대로 받아서 그냥 기사를 내십시오. 되지도 않은 1박에 얼마짜리 호텔이라 둥둥 그리고 남았거나 뺏기고 이런 볼성 싸놓은 모습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의 정말 아주 저질인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각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대한민국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류 언론들 지금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문다혜가 지난해 10월달인가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한번 확인해서 취재를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 언론 너무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